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이 신고가인 31억 원에 팔리는 등 이달 들어 3건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11호 대책 이후 고가 아파트 대출 금액이 크게 줄며 거래는 쪼그라들었지만 호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이달 송파구 거래의 절반 가까이 상승 거래입니다. 재건축도 좀 기대를 갖고 있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런 대장주들이 좀 끌어올리니 대도시 지방에서 강남권역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의들이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둔화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4주 만에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등 한강벨트에서 이뤄진 상승 거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여유자금을 가진 실소유자의 주택 구입을 대출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허들로 막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는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 후보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전 정부에서 진행했던 것, 그다음에 현재 노후청사라든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이 다시 공급대책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사전조사 등을 거친 뒤 가급적 연내에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집값이 잡힐 거란 기대는 별로 형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를 보면 120.8로 전월 대비 3.3포인트 올랐는데요. 규제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심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뭐냐면요. 이 국토연구원이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함께 조사해서 만드는 지표입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집값이 오를 것 같다. 이 거래가 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뜻인데요. 95 미만이면 하락 국면, 95에서 115 사이는 보합 국면, 115를 넘으면 상승 국면으로 봅니다. 이번에 120.8이 나왔다는 건 이 명확하게 상승 구간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지역별 흐름을 보면요. 서울은 137.5로 4.1포인트, 인천은 108.9로 6.6포인트, 경기는 120.4.9로 5.7포인트 각각 상승하면서 수도권 전체로 보면 이 전월보다 5.3포인트 뛰어서 127까지 올랐습니다. 비수도권도 113.2를 기록하면서 보합 구간 안에서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11호 대책 발표 이전 시장이 과열될 시기까지 포함한 10월 전반 심리를 조사한 결과여서 대책 이후 이 매수 심리가 실제로 꺾였는지는 다음 달 발표에서 더 분명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 10월 집값이 한 달 만에 1.19% 꽤 많이 올랐네요. 네, 이 지난달 서울 집값은 9월보다 1% 넘게 오르면서 7년 1개월 만에 최고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월에는 이 0%대 이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 오름폭은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아파트로만 보면 상승세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43% 상승해서 전월인 0.58%를 훌쩍 뛰어넘었고 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6월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4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는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집계됐는데 11호 대책 전후 가격이 섞인 거죠. 그 전달보다 10월 한 달간의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커진 건데요. 11호 대책 발표 직전부터 규제 지역으로 묶일 거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시장에 먼저 돌았고 특히 한강벨트 중심으로 매수세가 미리 몰렸습니다. 대책 발표 후에도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적용되기 전까지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려는 수요, 전세 끼고 사려는 막판 갭 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10월 집값을 계속 밀어 올렸습니다. 지역별로 좀 보면요. 이 강북권에서는 성동구가 3%가 넘게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마포는 2%대 초반, 광진과 용산, 중구는 1%대 후반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이 송파가 거의 3% 가까이 오르며 상승폭이 컸고요. 강동과 양천도 2%대 중반, 영등포와 동작은 1%대 중반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도권 전체도 이 0.6%로 전월보다 3배 가까이 오름폭이 확대됐고 경기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6배 넘게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네, 전세나 월세 가격도 오르죠. 네, 우선 전세부터 보면요. 지난달 전국 전세값 상승률은 0.18%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오르면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전월 0.3%에서 0.44%까지 오르며 오름폭이 더 커졌는데요. 선호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고 신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 계약이 계속 체결된 영향입니다. 경기와 인천도 전월보다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비수도권 역시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세종은 0.9%까지 뛰면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전세 수요가 움직이다 보니까 월세도 덩달아 올랐는데요. 서울 월세는 0.3%에서 0.53%로 뛰면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경기와 인천도 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수도권 전체로는 0.3% 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송파, 잠실, 이촌, 목동 같은 대단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월세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첫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과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여기를 그렇게 규제를 해서 그나마 이렇게 간혹 있는 것도 사람들이 불편해서 못하게. 이번 순서는 날 것 그대로의 라이브 토크쇼 이슈박 코너입니다. 한 달 됐죠. 그 11호 초고강도 이 대출 규제 부동산 그쵸, 대책이 한달 나온 지. 됐네요. 자, 이 한 달 사이에 서울 집값 잡혔을까? 아리까리합니다. 이 지역별로 다르다, 뭐 양극화됐다, 다극화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실수요자들이 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많을 텐데 오늘 이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두 분입니다. 빠숑 김학렬 대표, 제네시스 박민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 대출 규제 여쭤보기에 앞서서 두 분 지금 굉장히 좀 닉네임이라고 그러나요? 특이합니다. 제네시스 박 네. 대표님 그리고 빠숑 소장님. 이 뭐 이름 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제네시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차 말씀하시는데 차는 아니고 네. 창세기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으로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인데 네. 이렇게 SBS로 나오고 좋네요. 그렇죠? 창세기적인 삶을 살고 계시다. 네네. 왜 빠숑이십니까? 제 이름이 항렬인데 네. 열이 좀 열정적인 뜻이잖아요. 열정의 패션이고 패션을 이제 빠숑으로 제가 표현한 거죠. 패션을 빠숑이다.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 앙드김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네. 패션을 빠숑이라고 발음하셨었거든요. 그랬었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어떻게 호칭을 해야지 편하실까요? 빠숑과 제네시스라고 할까요? 예, 뭐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먼저 빠숑 소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사예요. 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11월 들어서 올해 중에 가장 비쌌다. 그래서 뭐 평균이 15억 6천만 원이었고 지난달 10월하고 비교해서도 3억 이상 올랐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 문재인 정권 때 막 5만 군데에서 집값이 다 올랐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은 또 오르는 데만 오르지 안 오르는 데는 또 안 오르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집값이 지금 오른다는 건지 뭐 평균의 함정인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냥 딱 평가해 주시면 지금 집값이 11호 대책 이후에 올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오른 아파트가 있고 네. 오르지 않은 아파트가 있고 섞여 있고요. 그래서 비싼 것들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평균으로 보면 오른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분명히 아마 원래 비쌌던 것들은 더 올랐고요. 네. 오르지 않았던 것들은 오히려 조정되거나 거래량이 더 급감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네. 비싼 것들만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자료 화면 보시면 어쨌든 거래 금액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평균 가격이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어쨌든 확실히 확 줄었습니다. 뭐 70%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아예 거래량이 0%인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안정됐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거래 절벽이니까 오히려 불안하다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개인적으로 안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대책 이후 일주일 같은 경우에는 98%가 급감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70%가 급감을 했는데 사실 이게 거래량 자체가 없다는 거는 팔고 싶은데 잘 안 팔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매수자도 이렇게 좀 없고, 그럼 이렇게만 놓고 보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좀 가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이렇게 중심지로 보면은 그 중에는 한 절반 정도가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은 굉장히 작은데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는 지역만 좀 오르는 굉장히 좀 기이한 이런 현상이죠. 네. 과거 22년, 23년 하락기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집값 어떤 척도로 보는 잠실 같은 경우 대단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락기 때 좀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인근에 나홀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나홀로 그런 아파트들이 좋은 집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오히려 좋은 집들이 하락기에도 거래가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때랑 좀 다른 모양새다 지금. 네, 그렇지만 거래량은 좀 작지만 오히려 될 아파트만 오히려 가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 똘똘한 한 차라는 이야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게 참 부동산 대책이 강해질수록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뭐 양극화가 아니라 이젠 다극화다 이런 말씀 저희가 앞에서 들었었는데 거래량을 봐도 강북은 떨어졌는데 뭐 규제를 받고 있는 강남 3구는 말씀 주신 것처럼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까지도 하고요. 근데 이게 정부가 그린 그림이 아닐 텐데 당연히 네. 부작용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제가 25년 동안 부동산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때 거의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게 뭐 정권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타이밍이 조금 운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갈수록 그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네. 지금이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타이밍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똘똘한 한 차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 정부의 공통점이 다 규제를 했거든요. 네. 규제를 한다는 것이 결론은 한 채만 사라거든요. 한 채만 사야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샀을 때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서울로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서울을 사기 위해서는 한 채만 사야 되다 보니까 지방 걸 팔아야 되고 혹은 네. 서울의 외곽지를 팔아야 되고 경기도의 외곽지를 팔아야 되고 결국은 계속 비싼 곳들만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이 정부가 의도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의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근데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은 계속 정부가 규제 정책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한 채에 대한 집중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학습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박민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싼 것들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어설프게 이건 내 거는 안 올랐는데 이제 오르겠지라고 그냥 버텼던 분들은 손해를 봤던 것들이고 내게 안 올랐기 때문에 이걸 팔고 올랐던 것들을 추경하셨던 사람들은 수익을 본 것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학습 효과 때문에 결국은 오르더라도 더 비싼 걸 사려고 하는 수요층들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요걸 좀 되게 대변하는 게 그 지난주에 기사가 크게 났었잖아요. 반포에서 아파트 청약하는데 5만 명이 넘게 모였다. 근데 지금 부동산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이 최소 20억은 있어야 살 수 있는 데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많이 몰렸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오케이 똘똘한 한 채에 쏠리는 건 알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20억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5만 명 이상 몰렸다는 건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맞나? 현금 부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점점 그들만의 리그가 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타깝지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허수가 좀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는 계획이 있는 거고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똘똘한 한 채가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출 규제가 우리가 나왔잖아요. 627 대출 규제.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집을 팔아요. 그러니까 서울 말고 지방, 그리고 서울 중심이 아니라 외곽.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증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또 차입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좀 들여다보겠죠. 그거는 별도로 하고.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혹시 인간 지표라는 말 아세요? 인간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주 많은 뭐 통계 자료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런 거 말고 내 주변 직장 동료가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관심을 가져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거 청약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아는 분이 계셨는데 정말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좀 집을 좀 샀으면 좋겠다. 소득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분이 전혀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거 당첨되면 자금 계획이 어떻게 되냐. 청약을 한번 넣어보겠다. 그걸 보고 정말 이거 좀 살짝 과열된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더 심해질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 청약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좀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20억을 내가 할 수 있다. 잘못하면 재당첨 제한 이제 10년 못 하는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거는 소득이 높거나 아니면 증여를 받을 거예요. 증여받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지난 10월 30일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 좀 철저하게 보겠다. 이거 분명히 좀 나올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만 가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쯤에서 중간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두 분 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부동산 정책 성공으로 보십니까? 실패로 보십니까? 먼저 박 대표님부터. 단언컨대 실패입니다. 실패. 벌써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습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알잖아요. 물론 공급이 계속 막혀 있고 공급은 단기간에 공급을 못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요 억제책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숑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네. 그러니까 이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정책의 목적이 부동산 시세의 하락이 아니라 그냥 안정이고요.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오르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준해서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증세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조세 저항을 부닥치지 않으면서 그래서 조세 저항에 부닥치지 않으면서 증세를 하는 목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공한 거죠. 자연스럽게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좀 성공의 기준을 잘못 이게 다르게 적용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성공인데 동의합니다. 증세에 있어서는 성공이다. 세금 전문이시잖아요. 또 집값 안정에 대해서는 실패지만 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 또 이런 얘기도 두 분이 하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지역까지 거래 허가제를 한 건 선을 넘은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렇게까지 평가하신 이유가 또 뭘까요? 저도 이 영상 봤어요.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보실 줄 몰랐습니다. 선을 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이 투기 과열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출, 세금, 청약, 정비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이것과는 별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사전에 허가를 받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을 이렇게 서울 다 묶는 것도 저는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정대상 지역 플러스 조정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다 묶었거든요. 이거는 좀 너무 좀 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일부 행정소송 들어가고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 거기에 대해서 좀 소송이 좀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조정대상 지역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명확한 근거를 못 낼 겁니다. 그럼 소송에서 정부가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지금 현재 관심이 없죠. 조정대상 지역은 정량적인 지표가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정성적인 지표로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가 별로 없는데 오늘을 계기로 좀 한번 관심 가지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결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세금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이번에 답안지를 공개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기출문제 그대로 나오냐 아니면 좀 변형을 할까 이거 좀 보는 거잖아요. 이번에 좀 불수능이었다고는 하는데 우리도 이제 이걸 보면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번 연속 규제책을 보면서 학습 효과가 돼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체 서울 그리고 경기도 12개 이렇게 묶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좀 관망할 필요는 있다. 내년 최소 7월까지는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네, 걸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보도자료에 뭐라고 나왔냐면 네. 아주 작게 나왔어요. 한 반 페이지 정도. 네.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고 쓰여 있고 합리화. 네. 보통 이제 합리화라는 말 나오면 세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자, 합리화라는 말이 나와 있고 관련된 연구 용역 플러스 관계부처 TF를 거쳐서 조만간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규제적은 이번에 다 묶었는데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언제 나올지가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데 627, 1015 내용을 보면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언제 나올지만 알면 되는데 내년 늦어도 7월까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7월 달에 세법 개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마침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6, 7월 정도에는 늦어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유주택이신 분들은 그걸 보고 좀 뭔가 의사결정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립니다. 보유세도 포함인가요? 보유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다 건드릴 것 같습니다. 아예 대대적인 좀 개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수종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세제를 그렇게 크게 건들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또 정반대의 입장이시죠.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시세는 올라갈 거라서 네. 굳이 세금을 강화하지 않아도 세금은 많이 거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그냥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로 그냥 증세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내년에 이제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취득세, 이제 보유세, 양도세 부분들이 있는데 좀 걸리는 부분들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취득세 중과 부분이 있는데 취득세 중과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방 부동산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지방 부동산을 한 채라도 더 사게 하려면은 취득세 부분에 대한 좀 완화가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역으로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완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것들을 검토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보유세는 내년에 일단 안 건듭니다. 안 건드는데 이제 양도소득세가 내년에 5월 9일자로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돼 있는데 그것들을 연장할 건지 아니면 이제 중단할 건지 중단하게 되면은 이제 중과가 되는 부분들일 텐데 네. 그 부분들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들을 연장하고 하지 않게 중단해버리게 되면은 매물은 더 잠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 가격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게 되면은 중단을 시킬 것이고, 예,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올라갈 걸 기대한다면은 유예를 시킬 것이고,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세목을 바꿔서 세금을 중과하기보다는 시장의 반응들을 보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되지 않을까요? 올릴 것이다, 안 올릴 것이다. 예, 오늘 헌터스에서. 네, 그걸 결정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몫이라서 어렵습니다. 네. 네, 5대5로 짚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집을 갖고 있거나 사려는 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 네. 이제 세입자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정부에서 아니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전세 세입자 3+3+3 제도를 검토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재밌는 청원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세입자를 1차 서류 심사하고 2차 면접을 보고 3차 6개월 동안 인턴 세입자 생활을 하게끔 한 네. 후에 이들을 세입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제화해달라는데 이게 결국 이제 세입자도 빡빡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 빠숑님 이게 법제화 초안이 올라오긴 했지만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예, 뭐 현실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1번, 2번까지는 네. 가능할 것 같은데 3번은 안 될 것 같고 인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인턴은 또 돈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검토를 하는 아닌 것 같고 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청원했던 이제 청원이 아니라 이제 이 3+3+3 안을 올렸던 국회의원 대부분이 부동산 쪽 전문 국회의원도 아니고 메인 분들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메인 분들은 다 또 이름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이름을 안 넣은 거 보니까 안 될 거라고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분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네. 이게 될 것 같으면 이름을 안 넣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마 테스트로 그냥 간만 보려고 했던 아마 정책 위반이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되지는 않을 텐데 그만큼 지금 세입자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로 반증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내년에는 전세 물량도 줄고 월세 가격도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2026년도는 세입자들한테는 거의 지옥 같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께 짧게, 아주 짧게 한 20초 내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수요자들은 그래서 지금 집을 살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네.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사야 됩니까? 저부터 20초. 네, 사야 됩니다. 진짜요? 사야 되는데 조금만 네. 좀 보십시오. 언제냐면은 올해 말 내년 초입니다.
그때 이제 아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뭐 이제 다시 뭐 중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관련해서 조금 급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1차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토호제 전체 묶는 걸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일부 지역은. 그러면 내년 한 6월, 7월 넘어서 하반기 때 좀 좋은 조건 나올 수 있으니까 관망하시되 너무 놔두시면 안 된다. 매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말 내년 초 명쾌한 말씀하셨고요. 답변. 빠숑님은요? 저는 지금 당장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예, 늦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아예 찍어드릴게요. 추천드릴 텐데 여기가 목동이거든요. 목동 14개 단지는 다 추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규제 지역이잖아요. 네. 3종 규제 때문에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사야 되거든요. 조합 설립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급매물이 나올 거예요. 네. 두 채나 세 채 갖고 있는 분이 던질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안 잡으면은 평생 후회할 겁니다 아마. 자, 여러분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의 몫입니다. 네, 아이고 네. 너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세금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예, 세금 신경 쓰지 세금을 신경 쓰지 마세요. 말아라. 세금은 돈을 벌어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도 않고 세금 때문에 집을 안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집을 살 때지 세금을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 증세를 해도 내 집 마련이나 좋은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은 지금 당장 사십시오. 네. 무주택자만 해당합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는 또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유주택자도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네, 두 분의 의견을 참고하시고 참고만. 스스로 판단하셔서 선택하시기를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